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연 내용에 대해서 이나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양수영 사장은 20여 년간 가스전 개발 사업을 정말 무척이나 많이 뛰어들었던 산 증인인데 이번 강연은 양 사장이 겪었던 험난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전에는 더욱더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양 사장이 성공을 만든 사업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석유 회사들이 탐사 활동을 벌이다 원유와 가스를 찾지 못해 철수한 버려진 바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른바 벵골만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석유공사에 한 5년 근무하다가 96년도 대우에 갔습니다. 대우에 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대우그룹이 한창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위, 3위를 다투는 큰 그룹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한 2년 있으니까 IMF가 와가지고 대우그룹이라는 데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대우그룹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죠. 김우중 회장님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면서도 자원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석유공사에 있다가 이제 대우로 스카우트에 가서 자원개발 한 2, 3년 열심히 하다가 그룹이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해체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해체되기 직전에 저희가 미얀마에서 좋은 광구를 하나 확보를 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하고 있는 와중에 대우그룹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사업, 해외 사업이 거의 중단되고 다 못하게 된 상황인데 저희가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채권단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채권단에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 은행, 금융단에서 우리 회사를 관리하면서 신규 사업을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채권단을 잘 설득해서 미얀마에 광구를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을 해서 2000년도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게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생산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스전 이름이 황금가스전입니다. 미얀마 말로 쉐라고 합니다. 쉐. 자,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게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우리 남한의 한 면적의 8배 정도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가스전을 3개를 찾았어요. 쉐, 이 황금이라는 뜻의 쉐, 백금이라는 뜻의 쉐퓨, 에메랄드라는 뜻의 미아, 이렇게 3개의 가스전을 찾아서 지금 이게 생산이 돼서 짜퓨라고 하는 데서 가서 여기서 중국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가스전인데 이 프로젝트 이름은 쉐 프로젝트, 쉐 가스전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2000년도에 이 관권 취득, 이 생산물 분배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 국영회사입니다. 인도 국영회사와 인도 국영 가스회사, 국영 석유회사, 국영 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와 이 파트너로 우리가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했고 이 미얀마 서부 해상에는 대우가 들어가기 전에 외국 회사, 그 유명한 프랑스 토탈사라고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입니다. 토탈사와 일본 회사, 미국 회사들이 7개 공을 시출을 했습니다. 시출을 했는데 다 유전 가스전 찾는데 실패를 했어요. 1970년대.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어느 회사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야말로 다 비어있는 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대우가 미얀마 정부와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미얀마에 뭐 전자제 공장도 있었고 봉제 공장도 있었고 뭐 하여튼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우리가 서부 광구를 쭉 조사를 해봐가지고 A1 광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얀마 앞바다. 미얀마가 여기 있죠. 이 벵갈펜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저 선상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미얀마의 과거에 시출했던 이쪽 지역에는 샌드스톤이 없어서 다 포기를 했는데 조금 더 외해 쪽으로 나가면 이 터비다이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A1 광구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추했던 것은 요 해안가 부근에 여기 시추를 했는데 이건 주로 이쪽에서 온 것들이에요. 육지에서부터. 미얀마 육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외해 쪽으로 나가면은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왔던 대규모 퇴적물들이 쌓여서 터비다이트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외해 시출을 하면은 큰 거를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이 관건을 취득을 했고 아까 얘기한 사이즈믹 탐사, 인공지진파 탐사를 해봤습니다. 탐사를 해봤는데 요건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주로 이제 배사 구조에 이렇게 그릇을 뒤집은 모양 도움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석유나 가스가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 막아주니까 쌓이죠, 그죠? 근데 굳이 배사 구조가 아니라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막아주는 게 있으면 여기도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구조 트랩이라 그래요. 스트럭처 트랩. 배사 구조가 아닌데도 석유와 가스가 모여 있는 걸 스트라티그래픽 트랩, 층스 트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한 미얀마 지역에는 배사 구조보다는 층스 트랩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즈미 인공 지진마 자료를 가지고 이 퇴적층의 두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께를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미얀마 쪽에서 오는 퇴적물의 트렌드가 하나 있고 또 이 북서남동 방향에 큰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얀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인도에서,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부터 오는 이런 퇴적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믹을 가지고 우리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트렌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것은 가스의 가능성을 지시하는 거고 노란 거는 샌드스톤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진반 잠수를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시추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추가 잘 진행되는데 경사정을 시추하려고 하는데 이 옆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치고 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땅속에 있는 지하에 2,000m, 3,000m 하다 보면은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추기가 이 돌아가면서 암석을 깎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헛도는 거예요. 마치 그 진흙탕에 빠지면은 이게 이 헛도는 거 차바퀴가 헛도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옆으로 뚫는 걸 포기하고 수직으로 뚫기로 했어요. 수직으로 뚫어서 D1, D2, G1을 테스트를 하고 이 G5 층은 나중에 뚫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추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게 구멍을 파면은 그게 암석이 깨지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올릴 것 같아요? 드릴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에 그 이제 구멍이 비어 있는 드릴 파이프에 그 있고 그 밑에 드릴 비트라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갈아 붙여놓은 이게 이제 땅 속을 막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진흙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쭉 들어가서 이 암편이라고 그러죠. 암석 찌꺼기 이것들이 드릴 파이프 통해서 들어갔던 진흙물들이 이 드릴 파이프 바깥으로 다시 솟아올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편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집어넣는 진흙물을 머드라 그러는데 머드. 그래서 그 머드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편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역할. 그 다음에 시추를 하다 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열을 식혀주는 역할. 또 하나는 땅속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진흙물이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흙의 농도를 적당히 조정해 가면서. 그런데 보통 진흙물을 이제 물을 섞은 진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름을 넣은 진흙물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추할 때는 물을 넣은 진흙물, 그걸 워터 베이스 머드라고 합니다. 물을 넣은 진흙물을 했는데 옆으로 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스탁이, 이게 이 진흙탕이 빠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드릴하는 용어로서는 건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진흙물 속에 들어있는 물이 지층에 있는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더 현상이 더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흙물 대신에 오일 베이스 모드, 기름을 넣은 진흙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추선이 배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몇십만 불씩 들어가요. 가만히 놀려도 몇십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게 그 당시에는 오일 베이스 모드가 배에 없었습니다. 시추선에. 그걸 싱가포르에서 가져오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노는 것보다 수직정을 시추를 먼저 해보자 그죠. 그죠? 그래서 했다가 오일 베이스 모드가 준비가 되면 옆으로 뚫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시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D1, D2, G1에서는 가스가 일부 조금만 나왔고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5 층이 제일 유망한 지층이라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뚫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수직정을 뚫고 나니까 예산이 초과됐어요. 예산이 초과되면 이제 우리 같은 파트너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 국영 석유회사, 인도 국영 가스회사 그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요 뚜렷하게 새까맣게 나타난 층을 이미 뚫었다는 거죠. 수직층을 뚫었는데 이미 요거를 타치를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뚫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샌드가 살짝 나왔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 위에서 샌드가 살짝 나왔는데 인도 두 회사는 그게 이 뚜렷한 가스층을 보이는 그 샌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뚫을 필요가 없다 해서
콘소시엄에서 그 우리 파트너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해줘서 옆으로 뚫는 걸 못하게 됐습니다. 측면 시출을 하는 거를. 그래서 거의 뭐 사업이 종료될 상황이 왔는데 조금만 더 몇백만 원 더 하면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울 리스크 오퍼레이션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우리 그 대우 그룹은 비록 해체가 됐지만 그 경영진들은 다 대우 출신들이 경영진이었고 대우의 특성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 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경영진에서 그야말로 하루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울 리스크 오퍼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옆으로 시출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두꺼운 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자, 가스층을 이제 시출을 하다 보면은 아까 그 암편이라 해서 암석 직극이 올라오죠. 그걸 분석해서 일단 석유가 가스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가스층이나 있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출을 하는 기구를 다 들어 올린 다음에 물리검층이라 해서 특별한 툴을 하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에 비저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밀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실제로 석유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걸 물리검층, 웰로잉이라 하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굉장히 두꺼운 샌드층이 있는 게 발견됐고 가스층이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진입파상에서는 전혀 예측 못했던 추가 가스층이 보너스로 또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탐사정 성공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사정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정을 여러 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정을 여러 개 뚫고 또 2005년도에 셰퓨를 찾고 미아를 찾고 3개 가스전을 동시에 찾은 거죠. 그죠? 3년에 걸쳐서. 그래서 매장량으로는 4조 입반피터. 자, 그 다음에 이 가스를 찾는 게 이제 물론 뭐 1차 목표지만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석유 같은 경우는 액체 상토력이기 때문에 아무데 어디서든 찾으면은 그걸 기름에 배에 실어서 그냥 갖다 팔면 돼요. 근데 가스는 기체 상태죠. 그럼 기체인 가스를 팔려면 인근에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미얀마는 경제 발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이런 대규모 가스를 수요처가 없었어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가격 협상을 하고 가격 구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인도 회사가 2개가 들어왔다 그랬죠. 인도 국영석유에서 국영가스. 왜 인도 회사가 미얀마에 들어갔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인도 회사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가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가스전이 여기가 캘커타입니다. 캘커타. 인도에서 아마 봄베이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도시일 겁니다. 여기에 가스가 간격이 필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가스를 찾으면은 이게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를 경유해서 인도에 파이프라인을 깔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의 파이프라인에서 인도가 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국영석유회사와 국영가스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찾고 나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미얀마 정부하고 또 우리 대우하고 사자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글라데시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통과료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욕심을 냈어요. 방글라데시가 생각에는 자기 나라를 지나치지 않고는 이 가스가 판매될 수 없으니까 초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통과료를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이 1번 옵션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우리가 추진한 게 뭐냐면은 인도를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둘러서 여기가 방글라데시고 이쪽은 다 인도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태국으로 가든지. 그렇죠? 그 당시에 벌써 태국 쪽으로 여기 미얀마 해상의 남부 해상에는 가스전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2개 가스전이 태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수송료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얀마 정부를 설득해서 LNG를 해서 여러분들 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액화를 시켜서 영하 160도인가 하여튼 액화를 시켜서 그러면 천연가스가 액체가 됩니다. 그걸 Liquefied Natural Gas, LNG라고 그러죠. 그래서 LNG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팔 수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LNG를 필요로 하고 한국이 LNG를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일본 다음으로. 그래서 LNG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우리 입찰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 고르려고 했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미얀마 정부와 중국 정부가 송유관 건설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에너지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 지역에 이 지역은 중국 동부에서부터 또 파이프라인으로 서부까지 가야 되죠. 그죠? 굉장히 먼 거리를 오는데 중국이 석유를 어디서 수입하냐면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럼 중동에서 와서 여기에 말레카 해외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중국 동부까지 가서 이게 또 서부까지 굉장히 장거리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라는 게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전시 상황에서 석유가 없으면은 모든 게 다 스탑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말레카 해협을 봉쇄를 해버렸다. 그러면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인도양 쪽으로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얀마 정부가 합의를 봐서 중국하고 미얀마 사이에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그 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LNG를 우리가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기로 했는데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LNG 가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높게 받기를 원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차에 중국하고 송유관 협상이 진행되니까 미얀마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오퍼를 한 겁니다. 송유관만 깔 게 아니라 까는 김에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가스관도 좀 같이 깔아라. 중국은 대우환영이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하고 미얀마 정부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우리를 제끼고. 대우가 개발한 가스를 중국에 팔기로 했다. 그래서 한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국내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가스 중국에 뺏기다. 이런 기사까지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뺏긴 게 아니고 가스 판매를 중국으로 하는 걸로 우리를 제외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에너지 장관을 찾아가서 항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석유 가스는 산유국의 입김이 워낙 세요. 어떤 때는 국유화를 해버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산유국이 결정을 해버리면은 참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또 가스 판매에 대해서 뭐 그 콘소시엄에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가 이 에너지 장관한테 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한 걸 받아들일 텐데 대신에 중국하고 가스 판매 협상하는 거는 간섭하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한테 맡겨라. 당신들은 우리를 좀 스포트를 하기는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우리 협상 파트너가 CNPC라고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움 컴퍼니 그 중국 최대의 회사입니다. CNPC가 거기가 우리의 이제 협상 파트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1년 이상 거친 가스 판매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우에 있기 전에 석유공사에 5년을 있으면서 공기업을 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정부가 결정을 하면은 공기업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공사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과거에 2008년도부터 이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회사로 하여금 이게 대형화 회사를 갑자기 키우라는 정책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돈도 쓰고 차입도 해가지고 막 외국에 있는 석유회사들 많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에서 놓으라고 얘기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CNPC의 약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스를 수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중국 정부를 대신하는 CNPC가 협상이 잘못돼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CNPC는 굉장히 낮은 가격부터 시작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날 회의할 때 제가 딱 덮고 그냥 나왔습니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제 CNPC가 한 달 쯤 뒤에 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라도 좀 하자. 그런 과정을 한 1년 정도 거치면서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거의 LNG 가격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가스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개 가스는 합해서 4조 입방피트 원유로 한 사람은 7억 배럴이고 동남아시아에서 2001년 이후에 발견한 유전가스전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업계가 지난 한 40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최대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외국 회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새로운 탐사 개념을 도입해서 성공을 했고
굉장히 큰 비용과 오랜 공정을 거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생산을 성공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우라는 회사가 포스코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미얀마 서부 해상에 저희가 대우가 처음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어요. 대우가 유일하게 들어갔었는데, 대우가 미얀마에서 가스전 발견에 성공한 이후로 그 이후에 입찰을 했는데 수많은 회사들이 왔죠. 그죠?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스테도일 노르웨이 국영회사, 쉘, 쉐브론, 브리티시 가스, 호주의 우드사이더, 이탈리아의 에니, 쟁쟁한 메이저 회사들이 지금 여기서 활발하게 탐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A6라고는 여기에 우드사이드와 미얀마 MPRL, 토탈 이 회사가 또 새로운 가스전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연간 3천억 내지 5천억 정도 세전 이익을 창출하고, 이 프로젝트 하나가 벌어 돈이는 3천억 정도 벌면은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서 한 50위 정도에 들어가요. 프로젝트 하나가 벌어 돈이 국내 전체 상장사의 50위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 산업에 이 기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가스전을 하면서 가스전 개발공사가 현대중공업이 15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를 수주를 했죠. 그 다음에 철강 제품을, 포스코 제품을 6만 6천 톤, 전체 물량의 73%를 국내 철강 제품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가 그 탐사 사업을 조금 이렇게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성공불 융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내가 아직 석유 개발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탐사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융자를 해줍니다. 70%까지. 지금 뭐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융자를 해주는데 실패를 하면 안 갚아도 돼요. 감면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대신에 성공을 하면은 원리금에다가 특별 분담금, 로얄티 또로 더 내야 됩니다. 일종의 벤처 작업이나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여러 프로젝트에 돈을 내줘가지고 감면을 시키므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 미얀마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특별 분담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정부의 1년에 연평균 700만 불 내지 1,700만 불이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미얀마 정부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원래 석유 가스가 발견이 되면은 외국 회사가 벌어가는 거니 한 30-40% 정도 벌어가고, 나머지 60-70%는 산유국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4-5천억 버는 데 비해서 미얀마 정부는 1년에 12억 불 내지 20억 불, 굉장히 미얀마 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과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양 사장에게는 지금의 석유공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양 사장의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